안녕하세요. 자, 3장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같이 봐주시면, 어떤 상품 시장에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라고 합니다. 자,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실제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메커니즘이 왈라스적인 마인드가 있고 마샬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왈라스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이렇게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된다라는 논리를 따라가게 되고, 이 마샬의 경우는 현재 주어진 균형 수량에서 공급자가 받으면 충분한 금액이 아래에 위치하고 소비자가 지불 의향이 있는 금액이 위쪽에 위치하면은 더 제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교점이 아니고 교점에서 벗어난 점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샬과 왈라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마샬이라는 분은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게 되면은 Q에서부터 출발합니다. Q에서부터 출발해서 지불 의향이 기본적으로 마지널 베네핏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공급자들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은 마지널 코스트라는 개념으로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면, 자, 지금 상태에서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낼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산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따라가는 게 이제 마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기호화시키면은 Q에서 출발한 메커니즘으로 P 쪽을 바라보면서 교점으로 이동한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는 이제 왈라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왈라스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존재할 때 현재 가격이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자들은 이만큼의 공급 의사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수요자들은 조금 더 많은 수요를 원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죠. 그죠? 실제로 지금 이 언급 자체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가격 체계가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교점으로 내려갈 것인데, 다만 초단기적으로 지금 상태는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샬과 왈라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달성되는 교점의 균형, 그 근거가 된 곡선을 우리는 이제 보통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보통 수요 곡선은 기본적으로 소득 효과까지도, 대체 효과뿐만 아니고 소득 효과까지도 반영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제 힉스라는 분이 계시죠. 힉스라는 분은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수요 곡선을 이제 본인의 수요 곡선으로 인지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해당 재화는 저렴해졌으므로 기본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소득이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소득이 상승한 충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상승했다면 실제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소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정상재를 가정하는 것이죠. 정상재를 가정해서 이렇게 두 개만, 대체 효과만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 수요 곡선을 우리는 보상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정상재를 가정했을 때의 보통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열등제를 전제했을 때에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증가하는 건 당연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이 해당 재화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가팔라질 수도 있어요. 더 가팔라질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 이제 우리는 열등제의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이 얘보다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황 분석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깊은 재해를 가정하게 되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뛰어넘어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모처럼 또 보시면서 보상 수요 곡선과 보통 수요 곡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경제학 수준에서는 보상 수요 곡선을 통해서만 사회후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대등 변화라는 개념으로 초과 부담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보상 수요 곡선을 통해서만 증명을 해야지, 보통 수요 곡선을 가지고 점검하면 이제 과다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다 측정되는 경우가 있고,
과소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소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왜곡이라는 건 대체 효과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므로 보상 수요 곡선만 활용하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요. 뭐 증명하는 거는 앞으로 한참 뒤에 미뤄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후생 변화를 파악할 때는 보상 수요 곡선을 쓴다라는 논리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추후에 점검하시게 될 기회가 와요. 제가 이제 보충 자료 등으로 보통은 3순환쯤에 나눠드리는 자료에서 왜 보상 수요 곡선을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상 수요 곡선을 쓴다라고 암기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경작에서 전체 한 5% 미만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나머지 95%는 100% 이해를 중심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셔야지 응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교 등록금이 완전 자유화되면 매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기본적으로 대학 등록금이라는 체계 자체는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논리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공급 곡선의 형태 자체가 정원이 사라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우리나라의 대학교들은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진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S곡선이 수직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곡선이 수직에 가까우면 이제 등록금이 자유화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니지. S곡선이 아니고, 자, 죄송합니다. 수요 곡선이라고 봐야지. 자,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수요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S곡선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왼쪽에 위치한 게 둘 다 수직이면은 실제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둘 다 수직이고 S곡선이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거는 또 막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가정을 깔아줬습니다. 근데 인건비 같은 거는 매년 오르잖아요. 인건비가 매년 올라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은 S곡선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충격이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기술 진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죠. 기술 진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양의 방향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의 기술 충격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기술 진보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비용의 절감이기 때문에 사실 S를 낮추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없는 시장이에요. 거의 없는 시장이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또는 쓸데없이 또 땅 파고 공사가 활발하게 가장 이루어지는 쪽이 또 대학 쪽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S곡선이 상방으로 상승하는 충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내버려 두면은 가격이 너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금의 인상률을 어느 정도 좀 규제를 가하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QP 평면은 쉽다면 굉장히 쉽고요. 어렵다면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QP 평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테마에서 많이 보시게 됩니다. QP뿐만 아니고 사실 노동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있고, 거시경제학의 대부자금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 평면에서 달성되는 게 태생적인 한계는 갖고 있어요. 다른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균형 분석이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죠. 그죠? 그 정도까지 많이 봤으면 새로운 상황을 전제를 해줘도 그 정도면은 이제 새로운 거, 안 배운 걸 묻는 게 아니고 응용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다들 좀 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만 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국제경제학 테마가 나오기도 하고 재정학 테마가 나오기도 해요. 또 때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거시에서 배우지 않는 부동산 경제학 이런 쪽에서도 실제로 출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것이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가정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도가 높고 또 점검도 열심히 해주시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정말 열심히 할 필요성이 있는 테마라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일단은 S곡선이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지금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시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균형이 왈라스적 안정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사실은 그 10번째 문제에서 요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요. 둘 다 우상향 하는데 이제 왈라스니 마샬이니 거기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게 될 것이고, 이제 왈라스적 안정이라는 것은 안 지웠네요. 자, 이렇게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초과 수요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동이 될 것이고, 이제 초과 공급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이 될 것인데, 가격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교점 가격이 아래에 위치해야지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왈라스적 마인드가 접근되어 있는 모형에서 가격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우하향할 수도 있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우상향할 수가 있는데, 가격에 위해서 왈라스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에서는 초과 수요여야죠. 그죠? 따라서 안 되는 케이스를 한 가지만 체크를 하자면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수요 곡선보다 공급 곡선이 이러면 되지, 그지? 이러면 되고, S곡선보다 수요곡선이 더 우측에 위치하는 케이스라면, 가격을 떠난 순간,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이 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여기서 머물기만 하면은, 균형이다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균형을 우리는, 동적으로 불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죠? 동적으로 불안정적인 균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침이라 글씨가 더 안 써지네. 손이 굳어서. 자, 동적 불안정성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되는 그 테마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모형들은 대부분 동적으로도 안정적인 답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교점을 구하라고 해놓고 그 점이 동태적으로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진짜 언제라도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메커니즘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수요곡선이 어떻게 우상향할 수 있습니까? 기펜제를 전제하면 되죠. 기펜제를 전제하면 얼마든지 우상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단정지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라는 게 지금 이 입문자 문풀 강의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이고, 또 잔소리를 또 하자면 교과서를 또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교과서 읽어서 여러분들 배우신 거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1순환 때 요약하면서 재미있게 또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거미집 모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의 움직임이 거미집 모양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뭐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만 복습을 해보시면 다시 안 들춰보셔도 얼마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는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빨리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산품 쪽에서 거미집 모형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죠? 실제로 가격이 결정되면은 본인들의 공급 곡선에 근거해서 실제로 수량을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수요 곡선이 조금 더 많은 생산량이면 낮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에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다라는 논리는 일반 균형 분석에서도 먹혀요. 일반 균형 분석에서도 XY 두 개만 꺼내는 모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먹혀요. MRT라는 게 존재했었죠. 그죠? 뭐 MPT라고 부르기도 하고 MRT라고 부르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어떤 기울기로 관통하는지가 바로 상대 가격 기준이에요. 그게 다르면 이제 실제로 생산량이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하는 것이죠.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이고 또 생산자들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건 필연적으로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제화라면 상대적인 희소성에 의해서 상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일반 균형 분석도 연습할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는 즉시 반응하지만 공급은 한 길을 거쳐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미집 모양의 메커니즘이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
일반적으로 농산품 시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약간 루틴한 재화들 있잖아요. 농산품뿐만 아니고 공산품들도 발주 물량을 사전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놓기 때문에 이제 발주가 들어오면은 계약자가 그걸 조정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일단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보니까 실제로 그 사이에 대체품이 생겨버렸어요. 대체품이 생겼으면은 가격이 떨어져 버리게 되겠죠. 떨어진 가격에 발주가 줄겠죠. 발주가 줄어들었는데 또 갑자기 대체품이 별 볼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수요량이 변동되지 못하고 최소한 생산에 10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런 재화들도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르면서 발주가 늘고 일반적인 재화에서도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농산품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봐요. 제 주변에 이제 친척분들도 특히 이제 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특수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때 되면은 이렇게 한 박스씩 와요. 한 박스씩 딸기가 갑자기 우르르 와요. 우르르 오고 딸기를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안 팔려. 이러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분이 어떤 애는 또 브로콜리를 또 생산을 하셔가지고 브로콜리 이만큼 보냈어요.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를? 그치? 실제로 이 농산품이라는 게 쌀은 이제 직불금 제도가 있어요. 직불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경기미가 또 비싸다고 하죠. 근데 재밌는 건 경기미가 요즘에 섞인대요. 경기도에서 섞이면 경기미,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경기도에서 섞이면 경기미,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은 좀 안정적이고요. 가격이 안정적이고 다른 작물 쪽에서 거미줄 모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연료가격 상한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제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는 누가 시행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죠? 미시경제학은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테마가 실제로 미시는 최적화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효율성 측면을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와중에는 사례를 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방향을 잡는다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떠한 미시경제학 테마에 정부가 개입되어 있으면은 정부는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반드시 효율성의 상실을 유발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결의 그 이유가 적시가 돼야 돼요. 그 손실을 유발시키면서 대체 왜 저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제 답안의 구성을 위해서도 또 공부의 방향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조금씩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가격 상한제라는 게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요. 반드시 효율성의 상실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전체 이제 에너지의 70%, 80% 정도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존재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책정이 되는 이제 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판단할 때는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죠.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라는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한은 이거 위로 설정하면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도로 내려올 것이고 여기에서 가격 상한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그 먼저 만나게 되는 곡선이 실제 생산량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위에 있으면 여기고 아래에 있으면 여기 아닙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공급자들이 그 정도 가격이면은 나는 이만큼만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수요자들의 의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도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의 의지일 뿐 실제로 달성되는 수량은 아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돼요. 초과 수요가 필연적으로 이 둘 사이의 거리만큼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아직은 당분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중 손실을 부분균형 분석에서 구하실 때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복잡해질지 몰라요. 따라서 좀 단순화시켜서 자중 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바람직한 수요 곡선, 바람직한 공급 곡선, 그리고 실제로 달성된 수요량에서 균형량에서 수직선을 끌어올리죠. 그죠? 그 사이의 삼각형이 무조건 자중 손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QS가 실제로 도출되는 산출량일 것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끌어올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형성이 되죠.
여기 무슨 외부 효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곡선들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위치하는 바로 이 전체 면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WL, 자중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중손실이 가장 포괄적인 표현력이고요. 세금 때문에 자중손실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과부담이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세 부담을 졌는데 세금으로 안 들어갔지만 본인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초과적으로 발생한 그 부담이라고 부르고요. 독점 때문에 발생한 자중손실은 특별히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자중손실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중손실이 필연적으로 효율성의 상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 문제에선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저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분균형 분석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공급자들의 무언가 이 생계적인 어떤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효생을 파악하지 마시고 소비자 잉여의 델타값만 파악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부분균형 분석에서 이 강점 중에 하나인데 사회효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그런 모형이란 말이에요.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한다라고 반드시 전제해 주셔야 되겠죠.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라고 초반에 가정하든지 소결해서 언급하든지 앞이건 뒤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셔야 되는 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있는 모형 없는 면적에 다 마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에만 하나씩 마킹을 추가시키면 돼요. 원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었죠? 그죠? 원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마지널 곡선 아래쪽에 위치하는 게 토탈 베네핏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누리게 되고 가격 상한을 기준으로 이만큼만 지불하면 되니까 이 사다리꼴 모양이 바로 소비자의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사실 A하고 B 두 면적밖에 없어요. 두 개만 마킹하시면 마이너스 A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 B라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만약 정부가 실제로 저소득층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가격 상한을 지나치게 아래쪽으로 설정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이게 밑으로 이만큼 크게 내려오면 A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죠? A가 더 커질 수도 있어서 만약 A의 절대적인 크기가 B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그 저소득층의 후생 감소죠. 그죠? 따라서 이분들의 CS가 실제로 저소득층인데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CS가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담이죠. 그죠? 이거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로 이제 교과서적인 분석이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험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 사고를 어느 정도 선까지 했으면 만족하시고 멈추면 안 돼요. 하나 더, 두 개 더, 이런 아이디어를 평소에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사실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만 꺼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해설지 같은 걸 보시면서 이것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답지를 들춰봤는데 다른 게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실제로 이제 경험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효율성 중심으로 검토를 했으면은 혹시 내가 이거 그림적으로 분석 끝났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없나? 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지금 처음으로 문제를 풀게 되신 분도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문제 푸는 것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양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되나? 실제로는 해설지에 적혀있는 것 그 이상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시험장에서 그런 어떤 습관을 잘 가지신 분들이 대응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돼요.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암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있죠. 암시장이 형성되면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그 연료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데, 이 연료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급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면은 그 웃돈을 줘서라도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이제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게 생겨요. 이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취지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A가 클 것인지 B가 클 것인지 이런 논리인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연료가 저소득층에게 연료라는 것은
거의 필수품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선 필수품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수요 곡선이 상당히 가파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파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요 곡선이 상당히 가파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 실제로 이 문제에선 필요 없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칠판에 있는 모양으로도 이제 후생변화, 뭐 저소득층의 피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나는 이 수요 곡선의 가파름도 좀 가정을 하고 싶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글쎄 여러분들 무협지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아인마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지식이 늘어나면서 적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문제에서 요청하는 거는 전체 10 중에서 한 3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필요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순발력으로 좌우가 되는 것이고 또 유연성으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거치신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시기를 또 지나가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내가 그걸 몰라서 안 적는 게 아니고 문제의 취지상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선에서 끝내겠다라는 기본적인 그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분이 계세요. 예비순환 딱 들으시고, 이 인문자 문풀 강의 똑같은 강의인데요, 이거 딱 들으시고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경제학에 75점이 나오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안 믿었지. 안 믿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분이 1년 뒤에 오셔가지고 합격했다고 찾아왔어요. 실제로 그분이 오히려 아직 주아인마에 빠지기 전에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답안을 작성하셔서 나름대로 시험도 쉬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점수가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하고, 그 중간에 엄청난 그 갈등의 시기를 겪습니다. 여기까지만 멈춰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 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한 반년 정도 좀 시간을 거치시면서 카페에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고 직접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 시기를 지나간 다음부터는 확실히 명쾌함이 생겨요. 내가 알고 있지만 반영해서는 안 돼 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한두 달 사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갈 길이 좀 멀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왜 이 해설지에는 내 아이디어가 반영이 안 돼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과정이, 이건 해설지가 틀렸어가 아니고 왜 해설지에서 내 아이디어를 필요 없다고 적용을 했을까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이 제시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거 교점 찾을 필요 없죠. 교점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정답으로 제출하면은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내부해를 갖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교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1사분면 내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데요. 여기서만큼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하필이면 또 위쪽에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XY 평면에서는 내부해를 갖지 않으면 한쪽 재화의 수요량을 마이너스인 것을 0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반대쪽 재화의 모든 소득을 몰빵한다라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해를 갖지 않고 그 균형 수량이 음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가정한다라는 건 시장의 붕괴죠.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란하게 수식을 주셨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점이 존재하지 않고 형성되기가 어려운 시장을 말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경제 균형 소득이 오르면서 어떤 경제에서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이제 80년대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실제로 좀 고급 세단 같은 것들이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극소의 수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대를 위해서 제품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입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일정 수준으로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요 곡선이 슬슬 위쪽으로 이제 뻗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적정 교점이 형성될 때부터 시장이 형성이 돼요. 국제경제학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린더라는 분께서 유사선호설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국가들 사이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수입하기도 하고 그런 수출과 수입 산업을 우리는 산업 내 무역이라고 불러요. 산업 내 무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형성되려면은 소득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재화하고 저쪽에 이제 불 켜놓고
팬티만 입고 춤추고 돌아다니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같은 재화를 필요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재화가 공급자를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고받아야지 공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에 의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국민들의 이제 GDP 수준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조금씩 오르다가 언젠가는 시장 균형이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건하에선 달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하게 따지면은 뭐 화성 이주 또 조금씩 지금 뭐 돈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황금 빨래판? 예, 그런 것들도 실제로 왜 빨래판을 왜 황금으로 만들어? 하지만 진짜로 그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6번 같은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잘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잘 나오는 테마는 아닌데 이 기본적으로 매번 보는 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1, 4분면의 교점이 형성되는 것만 보실 것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돼요. 7번 휘발유에 대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PR은 휘발유와 대체 관계에 있는 천연가스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값이 이제 10이에요. 10. 휘발유의 균형 가격을 계산해 봐라. PR에 대체제의 가격에 10 대입하고 교점만 구하시면 간단하게 균형 가격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일단은 뭐 그래프를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마킹한다라는 이미지로 좀 그림을 그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드리는 팁이 있어요. 웬만하면 사실 계산 문제를 풀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있잖아요. 비율을 정밀하게 맞추는 게 좋아요.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을 정밀하게 맞추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상으로 달성될 수밖에 없는 교점도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검토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검토용으로 활용이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쪽은 좀 가파르고 이쪽이 완만하게 그렸는데 교점이 중간쯤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됐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이 틀렸을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하나의 드리는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비율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릴 것. 검토용으로 상당히 유용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언저리에 답이 나오면 되게 마음 편안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문제는 절편만 해도 세로축에 하나는 27.5고 하나는 5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도 괜찮아요. 교점만 정확히 찝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나쁘지 않게 형성될 수 있는 그래프라면은 배율을 맞출 것.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27.5고 이쪽이 5라고 했으면은 대략적으로 맞추는 것도 괜찮은데 뭐 반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 그림을 그릴 여유도 이제 실전에서는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맞추되 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뭐 다시 한번 지우고 그리고 그런 작업은 아니고 좌표를 찍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그렸으면 찍을 수 있는 좌표를 모두 표시할 것.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림을 그렸으면 찍을 수 있는 좌표를 반드시 모두 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주관식 답안을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답을 숨겨놓는 습관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프에 마킹해두면은 이분이 맞았구나라고 바로 판단하면은 나머지 내용들을 읽으실 때 집중력이 뚝 떨어져요. 맞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검토가 안 되고, 근데 그래프에 답이 없으면은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답을 집중해서 보신다는 게 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입니다. 자, 만약에 그래프에 이제 마킹이 되어 있다라면은 정말로 저도 채점할 때 그렇게 해요. 답 맞았네? 뭐 나머지 내용 맞았겠지 하면서 쓱 지나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실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킹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교점이 형성되면 그것도 마킹을 합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었지만 마킹만 정확히 하면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고 이쪽이 15이고 휘발유의 균형 가격을 계산해봐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20이고 이제 15라는 거래량이 달성되는 거 뭐 이거 제가 계산 안 해드려도 괜찮죠? 그죠? 정부가 만약에 P는 15의 수준에서 상한 가격을 설정한다면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봐라. 이것도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15에서 쭉 상한선 기준으로 이게 수평선 그어주시고 여기 10, 여기
20이었던가요? 25인가? 25? 25였네요.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뭐 끝났죠. 초과 수요가 15만큼 발생하게 된다라고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아쉽네요. 그 대체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대체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던 것은 철저하게 일단 기본에 근거한 연습을 좀 요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조금 한번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둘 다 움직이죠.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모형인 거예요. 수요 함수는 보통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계속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데 공급 함수 쪽은 보통 이야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원래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술이라는 것은 한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반대쪽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해서 순식간에 나 이거 그만 만들고 저쪽으로 가야지 그런 의지가 잘 안 생긴단 말이죠. 하지만 조금만 중장기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거의 이 설비로 저 재화를 만들 수 있다라면은 변경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본 재화의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기본이라고 보이는데 때로는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쪽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그쪽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쪽 재화의 수요가 더 몰려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쪽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쪽 재화의 판매량이 줄었더니 보완제여서 감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덜 팔리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반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후화 시킨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그리고 DPRDQS.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수식에 지금 PR에 위에는 0.5가 곱해져 있고 아래쪽에는 0.1이 곱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단 대체재의 가격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한 단위 증가하는 것이죠. 이쪽 수요 곡선은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의 전제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기호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문제 푸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 함수를 다시 한번 똑같이 적어볼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QD는 현재 문제에서 적혀있는 대로 마이너스 2P 플러스 0.5PR 플러스 50이요? 잘못 적었어도 상관은 없으니 문제에서 수요 함수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거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안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량이 움직일 수 있는 민감도를 구했다라는 것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을 구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첫 번째는 그냥 여기다 대고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얼마? 0.5 나오죠? 두 번째는 이 수식 자체를 전미분을 해놓고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조금 더 많이 쓰여요. 델타를 모조리 붙이면 돼요. 델타를 모조리 붙여주시고 0.5에 또 델타도 모조리 붙여주시고 50은 사실 델타 50 해봐야 도로 0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이것도 전미분이에요. 이것도 전미분이고 무언가로 전미분했건 예컨대 시간으로 전미분했건 진짜 사물로 전미분을 했건 양변을 델타 t를 싹 없애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미분한다라는 의미는 오른쪽과 왼쪽에 각항에 델타를 붙인다라는 표현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복잡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또 구할 수 있죠. 왜?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둘의 관계를 구하는 거니까 나눠버리면 또 0.5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거시경제학의 승수를 구할 때는 이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대체재의 가격이 올랐을 때 본 재화는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물어볼 수 있다고요. 상승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상승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대체제가 1원이 오르면 본제와의 수요 곡선은 0.5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공급 곡선은 0.1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이동폭이 더 크다면은 그렇다면은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죠? 충분히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어보셨으면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재미있게 한 단계를 더 뻗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연습 문제였기 때문에 딱 물어보시고 싶은 데까지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8번 휴대폰 시장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정부가 휴대폰 한 개당 15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법적 귀착자는 공급자입니다. 법적 귀착자는 공급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물품세가 부과되는 휴대폰 가격, 궁극적으로 누가 그 물품세를 부담지게 되는지, 이거는 경제적 귀착자를 묻는 것입니다.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법적 귀착자는 기업이고 경제적 귀착자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또 이를 답하기 위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점검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충분히 배우셨으니까요. 공급 곡선의 의미는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MC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내가 고려해야 할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부르지 그 위에서 실제로 균형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됐건 뭐 경쟁 기준으로 공급 곡선은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급 곡선을 반대 방향으로 읽을 때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물품세가 만약에 15만큼 과세가 된다라면은 이거는 개별 기업들의 비용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뀐 비용 함수는 기존의 비용 함수의 15 Q만큼의 충격을 유발시키는 이 조세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새롭게 바뀌어버린 MC는 원래의 MC 곡선 플러스 15라는 충격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물품세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곡선은 상방으로 15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뭐 기울기 같은 거보다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논리를 좀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냥 그릴게요. 비슷하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공급 함수는 좀 그래도 좀 맞춰서 그릴까? P로 정리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네요. 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고 QP 평면입니다. QP 평면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여러분들의 좀 습관이 좀 되어야 하는데 교점이 보이면 좌표 찍는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90%의 확률로 써먹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10%를 위해서 내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는 예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처음에 교점을 구해봤더니 여기는 200이에요. 200. 200이라는 교점이 등장하게 되었고 물품세가 부과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충격을 유발시키겠죠. S곡선이 상방으로 15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S곡선이 상방으로 15만큼 올라가는데요. 넉넉하게 그냥 올릴게요. 이 부분이 바로 15만큼 물품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롭게 바뀌어버린 S곡선이 상방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달성된 균형 교점은 바로 이곳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가격은 바로 실제 소비자의 지불 가격입니다. 실제 소비자의 지불 가격이라서 예컨대 P, D 정도로 마킹하는 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많이는 안 올랐어요. 사실 제가 이제 넉넉하게 올렸기 때문에 21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둘 사이의 거리만큼 따라 내려와서 만나는 교점으로 쭉 연결한 이쪽은 바로 실제 생산자들의 수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세를 내고 남아있는 수치 가격인데 그거는 195라고 합니다. 195는 P, S라고 마킹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글로 적는 방법도 괜찮아요. 뭐 다 문자화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P 소비자 지불, 뭐 밑에는 P 생산자 수치 이런 식으로 적어도 실제로 채점하실 때 되게 명쾌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따라서 그 궁극적으로 누가 물품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지는 오히려 소비자 쪽이 조금 더 많죠. 그죠? 소비자 쪽이 조금 더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소비자가가 원래 200에서 210으로 올랐잖아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현재 얼마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델타 P D입니다라고 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기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거리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이 원래 200이었는데 195로 떨어졌으니까 델타 PS 돼요?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죠? 델타 PS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저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소비자가는 오를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양수를 두시면 되고, 생산자의 델타라는 기호를 썼다라면 거기에는 생산자 수치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음수 기호를 쓰시면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실제로 이런 문구가 생겨요. 종량세를 T로 가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DPD 마이너스 DPS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지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그냥 물어보면은 DPS 플러스 DPS라고 하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왕이면 지금 물품세가 나왔을 때 초반에 한번 기억을 해두는 걸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 보충 자료로 삼순환쯤에 나눠드리는데 지금은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식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을 제가 대충 그려서 그렇지 S곡선이 완만하고 수요곡선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자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기호화가 돼요. DP 이제 소비자 탄력성, 그리고 위쪽은 생산자의 탄력성.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역으로 엮이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 위에 형성되어 있는 귀착 비율이라고 불러요. 도출법은 추후에 한번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탄력성은 초기점 기준이에요. 초기점 E0 기준으로 우리가 탄력성을 도출하면 탄력성이 큰 쪽은 수요곡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도 이미지가 귀착이 덜 되죠. 그죠? 탄력성이 작은 쪽은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프 이미지상으로도 귀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탄력성과 귀착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법적으로 기업에게 과세를 때렸지만은 같은 크기만큼을 소비자에게 때렸다 하더라도 아마도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수요곡선을 밑으로 내리는 전략을 취했더라도 소비자 지불 가격과 생산자 수치 가격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법적 귀착자와 경제적 귀착자는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법적 귀착자와 경제적 귀착자는 진짜 완전 별개예요. 완전 별개여서 문제에서 종량세를 때렸고 그 문제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 물어보면은 문제에서 왜 법적 귀착자를 지정을 안 해줬지가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공급자라고 보겠다. 연습을 그게 조금 더 많이 해서 좀 수월하다면 공급자로 보겠다. 나는 수요자 쪽으로 보겠다. 나는 그쪽이 연습이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보겠다. 또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종량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마샬적인 아이디어를 고려하게 되면은 내려는 사람의 의지하고 받으려는 사람의 의지의 격차가 정확히 종량세의 크기와 일치하게 되면 그 상태가 균형이 되는 걸 우리는 종량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라는 길이를 이렇게 갖다가 박아요. 그죠? 이렇게 형성된 이 화살표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세 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적 귀착자를 파악하는 것만 우리의 목표라면은 구태여 이 곡선을 올리는 것과 이 곡선을 내리는 걸 선택할 이유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조세 쐐기 15만큼 내겠다라는 낼 수 있는 금액과 받아야 되는 금액의 격차가 바로 종량세의 크기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세 쐐기를 때려 박아서 그 위쪽과 아래쪽을 계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종량세가 늘어났으면 더 큰 쐐기를 박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또 이제 재미있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세금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내는 것으로 비교해 봐야 경제적 귀착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라면 이거 곡선 밑으로 내려서 분석하라는 것인데 물론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법적 귀착자를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맞춰서 S곡선을 올리고 뭐 다음 문제에서는 D곡선을 내리는 모양을 답안지에 보여주는 게 맞아요. 제가 조세 쐐기라는 것은 경제적 귀착자만을 질문을 받았을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올라갔어도 조세 쐐기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답안에 약간 조금 더 세련된 표현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문제에서 법적 귀착자를 지정해 줬는데
그런 경우마저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제 곡선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8번을 푸는 과정에서의 그래프는 S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9번을 푸는 과정에서는 귀찮더라도 또 D 곡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똑같다.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두 번 괜히 물어보겠습니까? 실제로 법적 귀착자와 경제적 귀착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 하나도 빼먹지 말고 막 담는 연습하시면 돼요. 10번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왈라스적 안정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사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제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P로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봐왔던 틀대로 세로축 기준으로 정리해야지 좀 보기가 좋고요. 가로축을 결과로 함수를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물어볼 때에는 그냥 기울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더더욱 역수요함수, 역공급함수를 여러분들이 꺼내셔야 되는 거죠. 도출했고 교점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의미를 꺼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샬과 왈라스가 실제로는 누구는 동적으로 안정적이고 누구는 동적으로 불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문제에 주어진 거 어설퍼도 마킹만 제대로 할게요. D곡선이 완만하고 S곡선이 가팔라요. D곡선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형성되고 좀 절편은 그리자. D곡선이 완만하게 형성되고 S곡선이 조금 더 이제 아래쪽 여기서 시작하면서 S곡선이 조금 더 가파른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배율을 맞추면 참 좋겠는데 너무 압박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를 풀 때 배율을 맞추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배율이 안 맞았으니까 이 친구는 인성이 글렀어 이렇게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점과 절편 보이는 것들도 몇 개 좀 마킹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점은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800이고 아래쪽이 1100입니다. 1100. 현재 교점을 떠나는 상방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하방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볼게요. 자, 왈라스적인 안정조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사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균형 가격에 상방으로 올라가는 충격이 순간적으로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그 순간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서 어떤 시장이건 초과 수요는 균형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찾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걸 외환의 초과 수요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니까 1달러짜리 지폐의 가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라요. 모든 시장은 초과 수요에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왈라스의 마인드에 의해서는 왈라스적으로는 이 균형은 동적으로 불안정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균형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되었다라면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죠? 하지만 그걸 떠났을 때 돌아오지 못하는 균형을 우리는 동적으로 불안정적인 균형이다라고 부르고요. 교과서에는 이제 공을 이 정상에 올려놓는 케이스로 비유를 하셨죠. 그죠? 자, 근데 묻진 않았지만 마샬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마샬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어떨까? 여기다 또 덧대서 그리면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여기다 해도 우측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될 테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했다면은 다시 산출량이 1100으로 돌아올 것인지 이게 바로 마샬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예컨대 1000이건 900이건 떨어지면은 공급자가 받아야 되는 과거 공급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가격이요. 받아야 하는 가격. 그건 아래에 위치합니다. 아래에 위치하고 수요자가 지불할 의지가 있는 지불 의사 금액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가 더 크죠. 그죠? 위에가 더 크면은 내가 더 낼 테니까 더 만들어주세요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고 더 산출량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힘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이제 마샬적으로는 동적으로 불안정적이지만
왈라스적으로는 하지만 마샬적으로는 이건 동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를 따라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벗어나면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올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사실 지금과 같은 칠판에서와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왈라스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지만 마샬까지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또 재밌겠죠. 그죠?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표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이건 진짜 제대로 이제 공급 곡선 공급 함수를 표시를 해주셨어요. S라는 거는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이번 기가 이미 결정이 돼버려서 수요처럼 바로 휙휙 가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결정되면은 한 길을 거쳐야 된다라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거미집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또한 농산품 쪽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전제를 하는 게 S곡선이 좀 가파른 편이어야 해요. 그죠? S곡선이 좀 가파르고 수요곡선이 좀 완만해야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S가 조금 더 완만합니다. S가 조금 더 완만해서 똑같이 뭐 그린다는 이미지보다는 문제의 포인트만 좀 찍자면 S가 조금 더 지금 제가 완만하게 그린 거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예컨대 결정이 되면은 좀 안에서부터 출발하자. 밖으로 나갈 거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 놨더니 소비자들은 이거 이상 낼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 기에는 이렇게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많이 낼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기에는 또 여기로 가면서 경제의 균형이 바깥을 향해서 뻗어버리는 이제 거미집 모형의 반대 방향이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거미집 모형이 균형으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 기준이요. S곡선의 기울기보다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야 한다입니다. 가팔라야 한다. 좀 독특한 상황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거미집 모형에 따라갈 때 이제 둘 다 우상향하거나 둘 다 우하향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거미집처럼 교점으로 가는 방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S가 우상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예외적이고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묻는다라는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1번에서는 이 정도로만 필기해 두시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은 주어진 가격 P0에서 얼마든지 많은 양의 산업용 로봇을 공급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제조업은 우상향이에요. 이제 아직 국제경제학을 안 배우셨죠? 그죠? 하지만 단순한 사례 같은 것들은 아마도 미시경제학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는 소규모 개방경제일 수도 있고 대국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국일 수도 있고 소국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소국의 특징은 일본처럼 지금 이 문제처럼 나는 세계 가격이 P0면은 얼마든지 너네들에게도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우리가 쓰겠다라고 해도 수요가 발생해도 이 세계 가격을 바꿀 수 없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대국은 그러면 내가 쓸래 하면은 세계 시장에서 이 해당 로봇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월드 가격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 개방 경제를 보통 가정하면서 기본 사례를 제시를 해주셨죠. S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전제했을 때 실제로는 이 교점에서 균형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개방 경제에서는 이 가격보다 높게 제품을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공급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그냥 수입해다 쓰면 돼요. 그죠? 다만 이 아래쪽은 의미가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P0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영역은 실제로 수입업자보다 내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편하게 보실 거예요. 이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고 낮게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이게 바로 QS가 되고 이게 바로 QD가 되고 둘 사이 거리만큼이 바로 수입량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볼 건데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모든 시장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경쟁이요, 경쟁. 모든 시장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균형이 달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공급 곡선은 순수하게 국내 기업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막상 이 시장에서 진실된 의미의 공급 곡선은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실된 의미의 공급 곡선입니다. 시장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국내의 공급자들이 공급할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영역은 사실 진실된 의미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죠. 그죠? 그 오른쪽부터는 이렇게 수평인 것이 바로 개방경제를 전제했을 때 이게 실제 모든 루트를 다 반영한 공급곡선이에요. 새로운 거 배우신 것 같죠? 아, 이미 배웠어요? 자, S곡선이 두 개 우상향하면은 전체 공급곡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죠? 오른쪽으로 수평합을 합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수평합을 하시죠? 지금 이거하고 수평합한 거예요. 모양이 조금 신기해 보일지 몰라도 두 개의 우리가 만드는 공급곡선과 쟤네들이 만드는 공급곡선을 수평합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수평합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우상향하는 두 개의 곡선을 꺼내주면 다 수평합을 잘 하시는데 조금 모양이 달라졌을 때 그 수평합을 한다라는 개념조차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모든 개념과 논리들은 실제로 이 기초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이건 응용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적용돼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봐요. 실제 S하고 실제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라는 게 그래야지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계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진실된 공급곡선을 도출하기보다는 그냥 교점 찾아서 여기서 만들 것이고 여기서 수요할 것인데, 수요가 많으면 수입하고요, 공급이 많으면은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하지만 진실된 의미에서 어떤 공급곡선이 우리나라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숙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예컨대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량이 너무 많아서 국내 산업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수입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50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50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이 진실된 공급곡선이 변화하게 되겠죠. 지금 기억하시고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곡선에서 얘를 수평합하면 점을 찍을 수가 없을 정도로 멀리 있습니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마킹할 수 없는데, 이제는 집까지 게 아무리 멀리 가봐야 정부가 100에서 절반 정도까지만 수입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죠.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죠. 그쵸? 이런 곡선이 생겨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수평합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이게 국제경제학 테마거든요. 쿼터라는 국제경제학 테마인데, 경제학에 나왔죠. 경제학의 쿼터와 이제 수출 자율 규제라는 게 실제로 경제학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